통찰의 시대 챕터 1-6 뇌와 별개로 마음을 탐구하다. 역동적 심리학의 기원. 생물학적 탐구에서 마음의 심리학적 탐구로 프로이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개인적인 정신적 외상이라는 맥락 속에서였다. 바로 1896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사건이었다. 그 무렵 40살이었던 프로이트는 훗날 부친의 사망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가장 가혹한 상실이라고 적었다. 신기하게도 프로이트는 이 상실에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했다. 그는 골동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가 일찍이 과거, 신화, 고고학, 특히 1871년 하인리 슐리만이 호머의 트로이 전쟁이 벌어졌던 지역인 현재 터키의 해안 평원에 자리한 일리오스를 발굴한 일에 매료되어 있었던 것도 이 새로운 열정에 불을 지피는 데 한몫을 했다. 프로이트는 심리치료사의 일과 고고학자의 일에서 비슷한 점들을 찾아냈고, 더 나아가 정신분석 개념을 정립하는 데 고고학적 비유를 쓰기도 했다. 그는 초기 환자 중 한 명인 늑대인간, 본명은 세르게이 판케예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썼다. 정신분석학자는 유적지를 발굴하는 고고학자와 마찬가지로 가장 깊이 묻혀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드러날 때까지 환자의 정신을 층층이 파헤쳐야 한다. 또 부친의 영면에 자극을 받아서 프로이트는 새로운 환자를 한 명 받았다. 그는 여생 동안 그 환자가 밤에 꾸는 꿈을 충실히 기록하고 층층이 해석했다. 그는 1897년 플리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내가 부지런히 만나고 있는 주된 환자는 나 자신입니다. 그는 하루 일을 끝내고 나면 30분을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데 할애했고, 그렇게 자기 분석은 표면 밑에 놓인 것을 발굴하려는 그의 평생에 걸친 노력의 일부가 되었다. 자신의 심리를 파헤치다가 프로이트는 새로운 대상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바로 꿈의 의미였다. 인류는 꿈을 두루 경험한다. 꿈은 흔하면서도 거의 인류 역사 내내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꿈은 무엇일까? 우리는 왜 꿈을 꿀까? 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꿈은 신의 의사소통 수단일까? 예언을 보여주는 계시일까? 일상생활의 사건들을 재현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뇌라는 기구에서 나는 잡음에 불과한 것일까? 프로이트는 자기 분석을 통해 이런 의문들을 탐구했고, 그 탐구는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꿈의 해석으로 이어졌다. 이 책에서 그는 의식적, 무의식적 정신과정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개괄하면서 꿈에 고스란히 적용한다. 그는 꿈이 무의식적, 본능적 소원의 위장된 성취라고 주장한다. 때로 이 소원은 깨어있을 때 개인의 마음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어서 검열되곤 하며, 그것은 나중에 꿈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프로이트는 꿈이 원형적인 정신적 경험이라고 보았다. 즉, 꿈의 분석이 무의식으로 나아가는 왕도가 되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줄 강력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꿈을 분석함으로써 그는 정신의 세 핵심 요소인 일상적 사건, 본능적 충동, 방어기제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추론했다. 그 깨달음을 발판으로 그는 뇌의 해부 구조가 아니라 심리적 과정을 토대로 한 새로운 마음 모형을 개발했다. 이제 프로이트는 공포증, 실언, 농담 등 모든 형태의 정신생활이 꿈 생산 양산에 따른다고 믿게 되었다. 게다가 마음의 한 부분은 흔히 다른 부분과 충돌하므로 갈등은 인간의 모든 심리활동의 핵심이다. 정상인의 꿈과 프로이트 환자의 증상은 이 숨겨진 싸움의 직접적인 위장된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꿈의 해석이 프로이트의 연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꿈 자체가 무의식적 마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비록 이 책은 1899년 마지막 몇 주 사이에 완성되었지만 출판사는 그 책이 20세기의 새로운 심리학을 상징한다는 프로이트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출간 연도를 1900년으로 표기했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 첫 장의 첫 문단에 향후 자기 저술의 특징이 될 우아하면서도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문체로 자신의 급진적인 꿈 이론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 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심리 기법이 있으며 이 기법을 적용하면 모든 꿈이 의미로 가득한 하나의 심리 구조임이 드러날 것이며 이 구조를 각성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신활동의 특정한 자리에 끼워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더 나아가 나는 꿈의 기이함과 모호함의 토대를 이루는 과정들을 밝혀내고 이 과정들로부터 갈등이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꿈을 빚어내는 정신적 힘들의 본질을 추론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그는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 실린 요셉의 꿈 해석을 시작으로 고대의 꿈 개념들을 검토한다. 고대인들은 꿈이 초자연적 세계와 관련이 있으며 신과 악마로부터 영감을 받는다고 믿었다. 프로이트는 꿈이 의미를 지닌다고 믿는 보통 사람이 회의론을 피력하는 대다수 의학자들보다 진실에 더 가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과 브로이어가 개발한 자유연상 기법을 적용하면 꿈의 분석을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했다. 프로이트가 기술한 첫 번째 꿈은 자신이 여름을 보내고 있던 휴양지인 그린칭 바로 위쪽 코벤츠레에 있는 슐로스 벨레뷰에서 1895년 7월에 꾸고 분석한 것이다. 그 꿈은 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가족의 친구인 젊은 환자 엠마 에크슈타인에 관한 내용이다. 프로이트는 그녀를 이르마라고 언급하면서 그 꿈을 이르마의 주사라고 지칭한다. 그는 꿈에서 깬 뒤에 자유연상을 통해 그 꿈의 토대에 놓인 소원 성취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과정을 기술한다. 즉, 자신이 내린 진단 실수를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동료의 탓으로 돌리고자 했던 것이다. 또 그 꿈을 분석함으로써 그는 꿈속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고 용납할 수 없는 죄책감이 다른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프로이트가 슐로스 벨레뷰에 간 것은 아내 마르타의 생일을 맞이해 파티를 열기 위해서였다. 당시 아내는 장녀인 안나를 임신하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의사 친구 몇 명과 환자 몇 명을 파티에 초대했다. 엠마도 그들 중 하나였다. 그녀는 치료를 받으면서 신체 증상 중 몇 가지가 사라진 상태였다. 프로이트는 휴가 기간에 엠마의 치료를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그 젊은 여성은 최근에 흔히 하는 코 수술을 받았다. 프로이트의 친구이자 지지자인 비렐름 플리스가 집도했다. 당시 프로이트는 요제프 브로이어와 관계가 악화되고 있던 터라 플리스와의 우정은 그에게 아주 중요했다. 그는 코 수술이 엠마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확신이 없었는데도 엠마에게 수술을 받으라고 권했다. 플리스는 1895년 2월에 엠마를 수술했고 프로이트는 그 젊은 여성의 후속 치료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술할 때 플리스가 엠마의 코 안에 거즈 조각을 그냥 놔두는 바람에 감염이 일어났다. 3월이 되자 그녀는 출혈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목숨이 오락가락할 지경이 되었다. 엠마는 다른 의사들에게 수술을 받아서 거즈를 제거했다. 하지만 코는 계속 아팠고 피도 흘러나왔다. 프로이트는 엠마의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탓하기보다는 플리스와 어느 정도는 엠마에게까지도 그녀의 증상이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것이라고 우겼다. 몇 주가 흐르는 동안 엠마의 증상은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뱃속이 거북했고 걷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 꿈을 꾼 날 낮에 프로이트의 의사 친구인 오스커 리가 그에게 엠마가 계속 아프며 치료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꿈속에서 프로이트는 커다란 홀에서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많은 손님을 환대하고 있었다. 손님 중에 엠마도 있었다.
프로이트는 그녀를 구석으로 데려가서 남아있는 통증이 심리적인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며 그녀 자신의 잘못이라고 다시금 확인시킨다. 그녀는 이렇게 대꾸한다. 내가 어떻게 아픈지 알기는 하나요? 그녀의 몸에 정말로 병이 있는데 관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프로이트는 그녀에게 모간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라고 한다. 모간에 커다란 회백색 반점들이 나 있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인 친구들에게도 그녀를 봐달라고 부탁한다. 그들 중 한 명이 외친다. 감염이 틀림없네요. 꿈의 이 시점에서 프로이트는 트리메테라민, 성욕의 토대라고 믿었던 물질의 화학 공식이 눈앞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본다. 엠마는 실제로 최근에 주사를 맞은 적이 있었고 프로이트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는 엠마에게 쓰인 주사기가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주의하게 감염을 일으킨 의사, 아마도 플리스를 질책한다. 프로이트는 이 꿈이 자기 죄의식의 반영이라고 해석한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 플리스, 엠마, 다른 의사들을 비난하고 마지막으로 트리메티라민을 비난함으로써 대응한다. 그토록 많은 중요한 대상이 그 한 단어로 수렴되었다. 트리메티라민은 성욕의 대단히 강력한 요인을 암시할 뿐 아니라 내 의견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립감을 느낄 때마다 떠올리면서 흡족함을 얻는 내 견해에 동조하는 사람을 암시했다. 또 그 꿈은 마르타의 예기치 않은 임신이 부주의한 주사의 산물이라는 프로이트의 불안도 반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무엇을 믿느냐다. 그는 그 꿈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바가 모든 신경증의 근원에는 성욕이 있다는 것이라고 믿는다. 자신이 입증하고자 애썼던 바로 그 핵심을 말이다. 이 꿈 분석은 의학적 추리소설처럼 읽힌다.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들의 증상을 살필 때와 똑같은 탐구 열정을 발휘하여 자기 꿈속의 인물, 요소, 사건이 지닌 정신적인 의미를 해독하려 시도한다. 정신분석의 대가인 찰스 브레너는 꿈을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잠잘 때 의식에 나타나고 깨어난 뒤 당사자가 꿈이라고 지칭하는 주관적 경험은 특성이나 강도로 볼 때 잠 자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무의식적 정신활동의 최종 결과물에 불과하다. 잠자는 사람은 깨어있는 대신에 꿈을 꾸는 것이다. 우리는 자던 사람이 깨어난 뒤에 우리는 자던 사람이 깨어난 뒤에 떠올리지 못하든 간에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의식 경험을 발현몽이라고 한다. 그 꿈의 다양한 요소는 발현몽의 내용이라고 한다. 잠자는 사람을 깨울 듯이 위협하는 무의식적 생각과 소원은 잠재몽이라고 한다. 잠재몽 내용을 발현몽으로 바꾸는 무의식적 정신작용은 꿈작용이라고 한다. 프로이트는 이 중요한 꿈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왜곡되어 나타난 것들을 해석한다. 그 발현된 내용인 꿈의 실제 줄거리, 파티, 엠마의 등장, 엠마의 의학적 상태 등등과 잠재된 내용인 꿈꾸는 사람의 근원적인 소원과 욕망이 그것이다. 그는 억압이 꿈의 잠재된 내용을 숨기고 검열되지 않은 날것 상태의 자료가 발현된 내용에 담기지 못하게 막는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억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잠재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발현된 내용으로 어떻게 전환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꿈의 심리적 기능을 연구하여 알아낸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해석 작업이 끝났을 때 우리는 꿈이 소원의 성취임을 알게 된다. 프로이트는 9년 뒤에 내놓은 꿈의 해석 개정판에서 소원 성취 개념을 더 확장하여 대부분의 꿈이 성적인 소재를 다루며 성욕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마치 꿈의 수수께끼를 풀려는 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듯이
그 책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혼인한 고대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인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에서 나온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초기 개념도 실려 있다. 프로이트는 유년기에 남아가 엄마를 향한 성적 소망을 품으면서 엄마의 관심을 돌리는 경쟁자인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소망도 품는다고 주장한다. 여아는 정반대 방향의 소망을 품는다. 또 프로이트는 앞서 지녔던 생각도 계속 이어간다. 즉, 개인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려면 내면으로 눈을 돌려서 그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인 실제 경험과 상상 경험 양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소 엉성한 설명이었지만 명쾌하게 다듬어지면서 꿈의 해석은 프로이트의 경력을 돋보이게 한 선구적인 업적이 되었다. 프로이트 본인도 그 책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했다. 1900년 6월 12일자로 플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5년 전에 이르마의 주사라고 이름 붙인 꿈을 꾸었던 곳인 슐로스 벨레뷰를 다시 찾았다고 적는다. 훗날 이 집에 이런 글이 새겨진 대리석판이 붙지 않을까요? 1895년 7월 24일,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가 꿈의 비밀을 풀었다라고요. 그는 죽는 날까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었다. 1931년 꿈의 해석의 영업한 서문에 그는 이렇게 썼다. 지금 생각해도 이 책에 내가 운 좋게 해낸 모든 발견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실려 있다는 판단이 든다. 이런 깨달음은 평생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행운이다. 꿈의 해석에서 일관성 있는 인지 심리학으로 제시된 프로이트의 마음이론은 모든 정신활동이 원인과 뇌 안에 표상을 지닌다는 개념을 토대로 했다. 이 이론에는 4가지 핵심 개념이 들어있다. 첫째, 정신과정은 주로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의식적 생각과 감정은 전형적인 것이 아니라 예외 사례다. 이 가설은 정신생활의 피상적인 현상들 아래에 놓인 내면의 현실을 탐구하려 한 프로이트의 이전 시도들을 확장한 것이다. 둘째, 정신활동 가운데 뇌기구의 단순한 잡음에 불과한 것은 없다. 정신적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특히 정신적 사건은 심적 결정론 원리를 따른다. 즉, 개인의 기억 속에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심적 사건은 더 앞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에 따라 결정된다. 관념 연상은 의식적인 정신생활뿐 아니라 무의식의 통제도 받지만 양쪽의 통제는 뇌에서 전혀 다른 경로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는 인간 무의식의 비밀을 푸는데 핵심이 되는 개념인데 프로이트는 비합리성 자체가 결코 비정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무의식층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언어라는 것이다. 이 개념을 통해 프로이트는 자연히 그 다음의 결론으로 나아갔다. 넷째, 정상적인 정신기능과 비정상적인 정신기능은 연속선상에 있다. 환자에게 제 아무리 기이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신경증 증상은 무의식적 마음에는 결코 기이하지 않다. 그것은 더 이전의 정신 과정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나중에 지적했다시피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개념, 즉 브레너가 정신분석의 2가지 기본 가설이라고 한 개념들은 전적으로 독창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의식적 정신과정에 관한 프로이트의 생각은 철학, 특히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프리드리 니체의 저술에 영향을 받았다. 또 개인의 정신생활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결코 없다는 주장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기억이 관념 연상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처음 내놓은 이가 아리스토텔레스였고 나중에 존 로크를 비롯한 영국의 경험 철학자들과 더 후대의 행동심리학자인 이반 파블로프와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그 개념을 더 다듬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마음의 관념 연상이 심적 결정론을 설명한다고 보았다. 실언, 무관한 듯한 생각, 농담, 꿈,
꿈속의 이미지는 모두 더 앞서 일어났던 심리적 사건과 관련이 있고 개인의 나머지 정신생활과 일관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분석 치료의 핵심 문법론인 자유연상 개념에서 유래했다. 그의 개념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친 것은 정신활동이 과학 법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니체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이 심오한 통찰력을 발휘하여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긴 했어도 그들 중 마음이 과학 원리에 지배된다고 생각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또 프로이트 이후에 등장한 행동 심리학자들은 경험 연구를 수행하긴 했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관여하는 정신 과정을 대체로 외면했다. 그 뒤로 30여 년에 걸쳐 프로이트는 이 개념들을 다듬어서 마음의 구조론을 정립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마음은 상호작용하는 세 정신적 행위자로 이루어진다. 바로 자아, 초자아, 이드이다. 각 행위자는 인지 양식, 목표, 기능, 의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서로 다르다. 1933년 그는 그림 6-1에 실린 것과 같은 형태로 세 행위자를 도식으로 묘사했다. 자아, 나, 즉 자전적인 자기는 집행자다. 프로이트는 자기감 및 외부 세계의 지각이 마음의 이 구성 요소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자아는 의식적 요소와 무의식적 요소를 둘 다 지닌다. 의식적 요소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라는 감각기구를 통해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한다. 지각, 추론, 행동계획, 쾌락과 고통의 경험에 관여한다. 자아의 이 갈등이 없는 구성 요소는 논리적으로 작동하며 현실 원칙을 따른다. 자아의 무의식적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자아가 이드의 성적, 공격적 충동을 억제하거나 전달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기제인 심리적 방어, 억압, 부정, 승화를 담당한다. 프로이트는 일부 무의식적 정신활동, 역동적 무의식이 적극적으로 억압되면서도 간접적으로 의식적 정신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자아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를 검열하는 초자아는 도덕가치의 심적 표상이다. 프로이트는 유아가 부모의 도덕가치 체계를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이 행위자가 형성이 되며 이것이 죄책감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또 초자아는 자아를 위협하고 논리적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려는 능력을 방해할 수도 있는 본능적인 충동을 억압한다. 따라서 초자아는 자아와 이드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드는 니체에게서 빌려온 용어로서 전적으로 무의식적인 행위자다. 논리나 현실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은 유아의 원초적인 마음을 나타내며 태어날 때부터 간직한 유일한 정신구조이다. 이드는 인간의 행동을 충동질하고 쾌락 원칙에 지배되는 본능적인 충동의 원천이다. 프로이트는 초기에 정립한 이론에서는 이 본능적인 충동들이 모두 성적 본능에서 비롯된다고 했지만 나중에 병렬 관계에 있는 공격 본능을 추가했다. 그는 신경증이 억압된 성적 충동과 마음의 의식적 구성 요소 사이의 갈등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역동적 무의식은 쾌락 원칙과 1차 과정 사고에 좌우된다. 1차 과정 사고는 논리나 시간 및 공간 감각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모순이 있어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만족이 지연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 사고 양식은 창의적인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대조적으로 의식 경험은 2차 과정 사고에 의존한다. 2차 과정 사고는 질서 있고 일관적이고 합리적 생각과 만족의 지연이 가능하다. 초자아는 무의식적 도덕 행위이자 우리 열망의 구현이다. 프로이트는 구조론을 다룬 후속 저술들에서 무의식 개념을 수정했고 그것을 3가지 방식으로 사용했다. 첫째, 그는 그 용어를 역동적인, 즉 억압된 무의식을 가리키는 데 썼다.
고전적인 정신분석 문헌들에 나오는 무의식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이드뿐 아니라 무의식적 충동, 방어, 갈등을 지니고 있는 자아 부분도 포함된다. 역동적 무의식에서는 갈등과 충동에 관한 정보가 억압 같은 강력한 방어 기제에 눌려서 의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둘째, 프로이트는 자아에는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억압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했다. 현재 우리가 암묵적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는 암묵적 무의식이 프로이트가 생각한 것보다 무의식적 정신생활에서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혀져 있다. 암묵적 무의식은 본능적인 충동이나 갈등과 관련이 없다. 대신에 그것은 습관과 지각 및 운동 기능을 담당하며 여기에는 절차 기억이 수반된다. 설령 억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암묵적 무의식은 결코 의식에 접근할 수 없다. 암묵적 무의식에 관한 프로이트의 생각에 토대를 제공한 사람은 저명한 생리학자 헤르만 폰 헬르몰츠였다. 그는 뇌가 처리하는 지각 정보의 상당량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무의식적이지만 쉽게 의식에 들어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신활동, 대부분의 사고, 모든 기억을 가리키는 더 폭넓은 의미, 전의식적 무의식으로도 썼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거의 모든 정신과정을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쉽게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신생활의 대부분은 대부분의 시간에 무의식적이다. 그것은 지각 표상, 단어, 이미지, 감정으로서만 의식적이 된다. 프로이트가 주장한 것처럼 우리 정신생활의 대부분이 무의식적이라면 의식의 기능은 무엇일까? 그는 우리가 나중에 신경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 맥락에서 즉 의식이 다원주의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개념을 전개했다. 다윈주의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개념을 전개했다. 이 관점에서 설 때 우리는 사고, 감정, 쾌락과 고통의 상태가 종의 번식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게 된다. 프로이트는 뇌에 심지어 경험적 증거에도 토대를 두지 않은 새로운 심리학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여전히 자신을 과학자라고 여겼다. 그는 생물학적 접근법이 히스테리 연구의 무용지물인 반면 상상력 풍부한 작가의 작품에서 우리가 의뢰 보는 것과 같은 정신과정의 상세한 묘사를 몇 가지 심리학적 공식과 함께 사용하면 적어도 그 질병의 진행 과정에 관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적었다. 아르투어 슈니칠러와 빈 모더니즘 화가들의 태도를 예견한 듯이 말이다. 프로이트는 이 새로운 정신분석을 발전시킬 때 자신의 진료실을 실험실이라고 생각했고 환자, 가장 중요한 환자인 자기 자신도 포함하여 환자의 꿈, 자유현상, 행동이 그의 관찰 재료가 되었다. 비록 그는 무의식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실험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좋은 과학적 직관이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장하고도 남는다고 확신했다. 비록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말이다. 자기 이론의 많은 부분이 사변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프로이트는 자신의 마음의 과학을 철학의 일종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남은 평생 동안 자신의 목표가 철학과 결별하고 마음의 생물학과 연결될 수 있는 과학적 심리학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본래 과학도였다는 점과 자신의 목표를 내세웠으며 생물학에서 나온 본능과 기억 흔적이라는 개념을 정신분석의 기본 구조적 개념으로 삼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프로이트의 연구는 과학 연구로부터 나온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아 몇 단계 더 끌고 나간 것일 때가 종종 있었다. 연구자로 살아가는 내내 프로이트는 다윈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 영향은 프로이트의 초기 신경해부학 연구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무척추동물 신경세포의 특징들이 진화적으로 더 나중에 나온 척추동물의 신경세포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였다.
프로이트의 더 나중 연구에서는 다윈의 영향을 받았음이 더욱 뚜렷해진다. 다윈은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과 종의 기원에서 성선택이 진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룬다. 그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생물의 주된 생물학적 기능이 번식이기 때문에 성이 인간 행동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적 매력과 짝 선택은 진화에 대단히 중요하다. 성 선택에서는 수컷들이 암컷을 놓고 서로 경쟁하며 암컷은 수컷 중에서 고른다. 프로이트가 성적 본능이 무의식의 추진력이고 인간의 행동에서 성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 데에서 바로 이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또 프로이트는 본능적 행동에 관한 다윈의 더 일반적인 개념도 정교하게 다듬었다. 다윈은 인류가 더 단순한 동물로부터 진화했으므로 다른 동물들에게서 뚜렷이 드러나는 똑같은 본능적 행동을 인간도 지니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성적 본능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본능까지도 말이다. 거꾸로 인류에게서처럼 더 단순한 동물에게서도 모든 본능적 행동은 어느 정도 인지 과정에 좌우될 것이 분명하다. 프로이트는 다윈의 본능적 행동 개념에서 인간의 타고난 행동 중 상당수를 설명할 방법을 엿보았다. 마지막으로 프로이트의 쾌락 원칙,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는 것은 다윈이 마지막 걸작인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서 개괄한 것이다. 그 책에서 다윈은 감정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도록 고안된 보편적이며 원시적인 접근 회피 체계의 일부라고 적었다. 이 체계는 어느 문화에서든 나타나며 진화를 통해 보존되어 왔다. 따라서 종종 마음의 다윈이라고 불리곤 했던 프로이트는 자연 선택, 본능, 감정에 관한 다윈의 혁신적인 개념들을 확장하여 자신의 무의식적 마음에 관한 개념을 구축한 것이었다. 프로이트는 크라프트 에빙의 개념에도 영향을 받았다. 인간의 성욕을 다룬 첫 이론 연구서인 성욕 이론에 관한 논문 3편에서 프로이트는 리비도, 즉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성적 충동이 무의식적 정신생활을 추진하는 주된 본능이라는 개념을 전개했다. 그는 크라프트 에빙이 지적한 것과 흡사하게 성욕이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표면 밑에 쾌락 원칙, 즉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 만족하려는 본능적 갈망이 있다고 보았다. 다양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성적 경험과 행동을 기술하면서 그는 이 만족이 성적인 혹은 색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승화되어 사랑, 유대, 애착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프로이트는 본능적 충동의 승화가 미술, 음악, 과학, 문화, 문명 구조를 낳는다는 크라프트 에빙의 개념을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심오한 통찰력을 발휘했음에도 프로이트는 여성의 성욕에 관해 놀라우리만치 무지한 채로 있었다. 이 무지는 자신의 생각을 환자들을 살펴보면서 검증하려고 한 그의 성향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그는 역전이가 일어난다고 스스럼 없이 말하곤 하면서도 이런 탐구 과정에서 자신이 관찰자의 편견을 투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지는 못한 듯하다. 그는 성욕 이론에 관한 논문 3편과 1931년에 낸 여성의 성욕에 관한 논문에서 자신이 여성의 성생활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거리낌 없이 인정했다. 그럼에도 그는 말년까지도 여성의 성욕에 관한 강력한 견해를 계속 피력하곤 했다. 이 부분은 그의 환자인 도라를 이야기할 때 다룰 것이다.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남성에게 나타나든 여성에게 나타나든 간에 그리고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남성적인 속성을 띠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여성이 한 단계 낮고 이류라고 보는 이 단순하면서도 가부장적인 견해를 계속 유지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갈 무렵까지도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강하고 적극적인 모든 것을 남성적이라고, 약하고 수동적인 모든 것을 여성적이라고 말한다. 정신분석가 로이 샤퍼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소녀와 여성에 관한 프로이트의 일반화는 그의 정신분석 방법 및 임상적인 발견 양쪽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기 그지없다.
놀랍게도 프로이트는 1920년까지 별개의 본능적인 충동인 공격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잔인성, 공격성, 야만성을 목격한 뒤에 크게 바뀌었다. 그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인간 존재를 이끄는 유일한 심리적 힘이라는 견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쟁 때 전선에서 들려오는 죽고 죽이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는 인간의 정신이 공격적 충동을 타고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힘과 중요성 면에서 성적 충동과 대등한 마음의 독자적인 본능적 구성 요소였다. 이 시점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적 기능이 대등하게 중요한 두 가지 타고난 본능적 충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추진된다고 단언했다.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인 타다토스가 그것이다.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가 그것이다. 삶의 본능은 종의 보전, 섹스, 사랑, 먹기, 마시기를 포함하며 죽음 본능은 공격성과 절망 속에서 드러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도 프로이트는 죽음 본능을 별개의 충동이 아니라 성적 본능의 파생물로 보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스타프 클림트는 프로이트보다 10여 년 앞서서 죽음 3, 유디트에서 공격성과 성욕을 연관지었다. 지금은 프로이트가 빈 1900, 특히 빈 의대에서 나온 시대 분위기와 문화에 따라 무의식과 본능적 충동에 가해지는 속박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설령 프로이트가 과학적 엄밀함, 상세함, 자기 비판을 갖추고 자신의 개념을 발전시키려 애썼다고 주장할지라도 사실 덜 정교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보다 앞서 본능에 관한 비슷한 개념들이 나와 있었으며 빈의 지식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언어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단순히 빈 1900의 공용 언어로 그 개념들을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 아니었다. 몇 가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긴 했어도 그는 시야의 폭과 사고의 깊이가 현저히 넓고 깊었으며 사고방식이자 조사 방법으로서의 과학에 매진했다. 게다가 문학적 재능만으로도 그는 현대 문화에서 영구히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명쾌하고 흥분을 자아내는 글솜씨 덕분에 인간 행동과 무의식적 과정에 관한 그의 연구는 마치 인간 정신의 작동이라는 비밀을 다루는 추리소설처럼 읽힌다. 그의 5대 주요 연구 사례에 등장하는 환자들, 도라, 꼬마 한스, 쥐인간, 슈레버, 늑대인간은 도스토옙스키 작품의 등장인물 못지않게 현대 문학 속에 영구히 자리를 잡았다. 결함이 있고 결론 중 상당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현대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압도적인 성공을 거둠으로써 그는 마음이라는 개념을 철학의 영역에서 빼내어 심리학이라는 새로 출범한 과학의 핵심 연구 과제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마음의 정신 분석학을 지배하는 원리들이 궁극적으로 임상 관찰 수준을 넘어서서 로키탄스키가 몸의 과학에 적용하고 라몬 이카할이 뇌의 과학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실험 분석의 적용 대상이 되리라는 점을 이해하고 역설했다. 끝. 오케이. 내가 좀만 참았으면 되는데 나 화장실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